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순서는 세미한 카이로프랙틱 백상준 원장님과 함께하는 건강으로 가는 길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백상준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잘 또 지내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열심히 생활하고 왔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날씨가 좀 시원해졌어요. 네, 그렇죠? 요즘에 캘리포니아 같아요. 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캘리포니아 계신 분들, 동부에 계신 분들이 네. 달라스를 사랑하셔서 많이 오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쪽의 날씨를 또 네, 가지고 오셨나요?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허리케인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 맞아요. 계신데 네. 어쨌든 간에 할 방송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그런 허리케인 이야기 또 방송에 조금 나누긴 했는데 그 피해는 빨리 또 복구가 됐으면 좋겠고 또 저희는 또 계속 방송 열심히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이제 우리 원장님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정보도 듣고 음. 저희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저희 이야기 한번 나눠 볼까요? 네. 제가 오늘은 여기 우리 달라스 주변 아니면 한국에 계신 분들 네.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정형외과라든지 카이로프랙터라든지 아니면 신경외과라든지 이런 곳에 가셔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MRI, CT, 맞아요. 네. 엑스레이 네. 이런 이미징에 대해서 심심찮게 우리는 접근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일반인들께서 많이 혼동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MRI면 무조건 다 좋다. 음. 아니면 MRI가 가장 정확한 검사다. 네. 또 MRI가 CT보다 더 정확하다. 이러한 선입견을 갖고 대화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나 아니면 병원에서 심심치 않게 만나곤 합니다. 네, 맞아요. 또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CT처럼 네. MRI, CT 또 엑스레이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걱정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 방사능이죠. 네. 방사능이 얼마나 노출이 되는지에 음. 대해서 보통 흔히들 걱정하시는 얘기들을 접근하곤 합니다. 그렇죠. 자, 네. MRI에 방사능 있나요? MRI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딩동댕. 네. 맞아요. MRI도 방사능에 노출되는 줄 알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이건 자기 공명 장치를 통해서 네. 우리 몸의 수소 원자라든지 이런 거에 배열을 통해서 보는 건데 어쨌든 간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면 네. MRI 이런 자기 공명 영상 이런 검사는 언제 하는 것이 적합한지 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은 이 치료나 검사에 있어서 절차나 단계가 있다라는 거는 무시하시고 아니면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냥 바로 무조건 MRI. 그럼 음. 언제 이거를 찍는 것이 유용한 건지 네. 일반적으로 저비용 아니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보통 노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위가 예를 들어서 소프트 티슈라든지 근육 힘줄 인대나 아니면 우리 디스크라고 하는 그 추간판 네.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아니면 신경이 얼마나 압박되어 있는지 이런 걸 보고 싶을 때는 우리가 MRI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공명 영상 장치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요. 네. 또한 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CT 스캔이라고 하는 캣 스캔을 통해서 네. 검사합니다. MRI 촬영을 주로 언제 어디에서 하시던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뉴로서전이라든지 오소페릭 서전이라든지 네. 아니면 카이로프락터한테 가서 어떤 사고 당하고선 아니면 액시던트 인저리가 있을 때 보통 촬영할 것을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즉 허리가 아파서 아니면 다리가 저릴 때 아니면 조금 걷다 보면 주저앉을 정도로 불편할 때 걷지 못할 때 아니면 인대가 끊어진 것 같고 네. 이 힘줄이 손상된 것 같다고 느낄 때 이럴 음. 때 병원 가면 많은 분들이 MRI라는 것을 촬영할 것을 권유받습니다. 네. 그래서 디스크 환자, 이 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MRI와 CT 사진을 우리가 한번 동일한 환자를 통해서 비교 분석해 보면 네. MRI에서는 하나하나 구분되어서 뚜렷하게 보이는 이런 소프트 티슈들, 즉 근육이라든지 네. 아니면 디스크라 같은 이런 구조물들이 CT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아요. 본 자체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죠. 네. 그냥 다 같은 음영으로 보여요. 컨트라스트가. 네. 그래서 다만 CT에서는 척추뼈
자체는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아. 그래서 MRI가 CT에 비해서 뛰어난 부분이 바로 이런 점들이죠. 즉 연부 조직이나 신경 등을 볼 때 CT에 비해 압도적으로 좋은 영상물을 제공합니다. 네. CT 검사는 뼈를 보기에는 좋지만 근육이나 인대나 피하 지방 같은 연부 조직을 보는 데에서는 제한이 많은 검사예요. 네. CT는 뼈를 보는 데 적합해서 골절을 보는데 세밀하게 보는 데 있어서 MRI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낙상으로 인한 척추골 환자에게 CT를 찍었더니 디스크나 척추 주변 근육이나 요추 신경 등은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이 종종 나와요. 네. 그럼 환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기는 다리가 저리고 어디가 팔이 저리고 하는데 왜 디스크를 있었는지 몰랐느냐라고 네.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 반문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런 CT 검사 자체가 디스크 탈출을 보는 데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디스크 쪽이 궁금하시거나 뭔가 이상 소견이 있다라고 할 때는 네. MRI 찍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발목에 이상이 생겨서 MRI나 CT를 찍어서 구분한다라고 했을 때 동일한 환자에서 네. CT에서는 뼈가 아주 잘 보여요. 네. 대신에 나머지 근육이나 지방, 예를 들어서 소프트 티슈들, 힘줄, 인대 손상에 대해서는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아. 반면에 MRI를 그 부위를 찍잖아요. 네. 그럼 아킬레스건의 뭐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발목 주변에 있는 힘줄이나 건에 대해서, 인대에 대해서, 근육에 대해서, 또 지방 조직이 얼마나 상했는지, 벌사라고 해서 기름 조직들이 네. 얼마나 낭 조직들이 원래 상태로 있는지 아니면 상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쉬워요. 그럼 자, 우리 교통사고가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골절이 의심된다면 CT를 찍는 게 CT를 맞고요. 찍고 네. 엑스레이 촬영 후 항상 기본은 엑스레이 촬영을 하셔야 돼요. 네. 이유는 구조적인 해부학적인 구조가 어떻게 상황이 악화되어 있는지 앱노멀한지 노멀한지를 먼저 저렴한 가격에 의해서 또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체크하기 원하죠. 아. 그런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환자가 조금 더 그 안에 있는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뼈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CT나 본 스캔들을 보통 우리가 촬영을 권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연부 조직이나 이런 소프트 티슈들, 이런 복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MRI를 어드밴스드 이미징을 이제 추천하죠.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또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많이 들었지만 자세하게는 몰랐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들은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CT는 우선 그 어쨌든 뼈를 보는데 더 좋은 그렇죠. 그런 거라고 좀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골절 같은 거 볼 때는 그러니까 자세하게. 자세하게 볼 수 있고요. 또 말씀해 주신 게 MRI는 이런 뼈 같은 그런 부분보다 연부 조직이나 신경 같은 그래서 그렇죠. 근육이나 뭐 인대, 피하 지방 이런 데 문제가 디스크. 생기면 네, 디스크 이런 데 문제가 생기면 MRI가 훨씬 더 네. 진단하거나 또 네. 치료를 위해서 더 좋다. 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가 예를 들어 일어났어요. 무조건 MRI 찍자고 그러시는 분들 아, 많아요. 그러세요? 그거는 이제 이 지역에서나 아니면 뭐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는 건데 네. 불필요한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흔히 있어요. 그리고 또 안 찍으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경우가 있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검사와 이학적인 검사와 오소페릭적인 신경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플레인 필름을 통해서 이 환자의 이상 유부 아니면 앱노멀한지 노멀한지 이런 걸 분석을 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 환자가 그런 과정에서 진료와 치료를 진행하는데 이 호전이 않거나 아니면 좀 더 심각한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좀 더 자세한 부위를 보기 위해서 뭐 울트라 사운드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MRI나 CT나 이런 본 스캐너를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무조건 MRI, 뭐 사고 나면 MRI 이러신 분들이 이 지역에 너무 많아요. 그러세요? 잘못된 정보라서 제가 네. 이걸 가져왔고요. 한편 봐봐요. 응급실에서 머리가 아프거나 하면 우선적으로 CT를 찍게 돼요. 이때 환자나 보호자분들 중에
말씀드렸던 나는 CT 대신에 MRI 찍겠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시구나. MRI가 더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더 때문에 정확하고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이. 말씀드릴게요. 예. 하지만 MRI라고 해서 가장 좋은 검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위치와 부위와 환경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검사법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CT보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들하고 뭐 카이로프락터나 아니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할 때 아시고 들어가면은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좀 더 끌려다니지 않고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뇌출혈이 있는 환자라고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고에 당했어요. 네. 그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검사를 해야 됩니다. 두부의 머리 부위에 CT 같은 경우에는 3, 4분 이내에 아주 빨리 찍을 수가 있어요. 금방 찍네요. 네. 하지만 MRI 촬영하는 데는 보통 3, 40분 걸려요. CT 촬영에 비해서 4, 5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렇죠. 거죠. 네. 의식이 없거나 바이탈 사인 즉 생명 징후가 불안정한 위급한 상황에서는 검사 시간이 짧은 CT가 MRI보다 훨씬 더 적합한 검사가 되겠죠. 그렇겠네요. 네. 하지만 뇌출혈만큼 위험한 예를 들어서 뇌졸중, 뇌경색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경우에 네. 두부, 머리 부위에는 CT보다는 MRI가 더 좋은 검사가 될 수 있어요. 이유는 뇌경색 초기의 CT 촬영에서는 변화가 우리가 베이잘 갱글리아라든지 이런 뇌 부위의 그런 소프트 티슈들이나 아니면 구조물들을 변화가 미세해서 잘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MRI를 찍으면 보다 조기에 신호 강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서 네. 더 빠른 시간 내에 뇌경색, 뇌졸중 이 여부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예를 들어서 CT는 엑스레이와 기본 원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즉 보고자 하는 부위의 단면을 네. 수십 장의 엑스레이로 잘라서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그래서 CT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MRI는 CT와는 전혀 다른 원리로 만들어지는 영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MRI 촬영하실 때는 큰 통 안에 들어가죠. 맞아요. 큰 통 안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그동안 강력한 자석이 들어있어서 그 안에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이 자기장에 의해서 우리 몸 안에 수소 원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게 합니다. 이러한 기본 원리를 통해서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MRI는 CT의 부작용인 그 방사선 노출이 전혀 없는 검사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상식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네. 저도 이렇게 오늘 또 많이 새로운 거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원장님, 저희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계속해서 이 CT와 MRI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에서는요, 세미한 카이로프랙틱 백상준 원장님과 함께 저희 오늘은 MRI와 또 그 CT 조금 비교도 해보고 있고요. 또 MRI의 뭐 장점, 단점에 관해서도 이야기 나눠주실 텐데요. 저희 원장님 채팅창에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올려주신 이야기 한번 좀 살펴보고 갈게요. 가장 먼저 3364님이 원장님 나오시니까 인사 주셨어요. 아이고, 언제나 원장님은 센스쟁이, 늘 한결같은 보이스가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2952님이 완전 오랜만에 듣네요. MRI 크크 하셨는데 우리 평소에 많이 이야기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MRI 촬영, 뭐 CT 촬영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리고 원장님께서 어떤 환자분들이 오셔서 본인이 조금 아는 그런 지식으로 저는 이거 찍어주세요, 저거 찍어주세요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 듣고 3364님이 그게 가능한가요? 환자가 원하는 대로 찍는 것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진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지 환자가 하는 것이 아닌데 환자가 진짜 이상한 환자인데요 하셨어요. 네, 맞아요.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또 7465님은 태어나서 한 번도 CT든 MRI 아무것도 안 해봐서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 인사 주셨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혹시나 찍어야 할 상황이 왔을 땐 잘 모르겠죠? 하셨는데 맞아요. 뭐 이렇게 갑자기 정말 사고가 나서 뭐 한다거나 이럴 때는 당황하고 정신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럴 때는 뭐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대로 이야기하시는 대로 듣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MRI, CT가 네. 원리가 다르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임산부들이 막 맞아요. 시댁에서 방사능 때문에 검사가 이게 가능한 건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는 건가라고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네. 걱정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전문의하고 담당 의사하고 상담을 하겠지만 일단은 정보를 드리면 네. MRI가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 임산부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음. 물론 자세한 것에 대한 검사와 진료와 이런 과정들은 해당 담당 의사하고 네. 진단과 상담을 하셔야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찍고 싶어도 네. 찍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아까 잠시 네네.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어떤 경우죠? 궁금하네요. MRI가 너무 찍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네. 하지만 못 찍는 경우 MRI가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아까 한 30-40분은 기본으로 네.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얘네들은 그 30-40분 동안 아주 민감하게 센시티비티한 그런 영상을 네. 촬영해서 나오기 때문에 조그만 움직임에도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또한 뼈의 골이나 석회와 같은 뼈 성분을 보기에는 CT보다 덜 정확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위와 더불어서 폐쇄 공포증 있는 분들, 포비아, 맞아. 이 통 안에 들어가기 맞아. 때문에 둥그런 통 안에 들어가지 않나요? 저는 찍어보진 않았는데. 네. 그래서 요런 분들은 이제 좀 제한이 돼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자기장을 이용하는 검사이다 보니까 몸 속에 금속을 지니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수술하신 분들. 그렇죠. 그래서 오래전에 인공 심박동기라든지 네. 금속으로 된 보청기를 갖고 계신 분들은 MRI를 못 찍습니다. 그리고 MRI는 움직임에 민감하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환자가 움직이면 검사한 영상 자체의 질이 떨어져 판독이 어려워요. 그 경우에 MRI 가지고 저희 병원에 방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영상이 워낙 떨어져서 이거는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30-40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건다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네. 즉 환자의 협조가 잘 되지 않는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잠시 잠을 재우고 찍는 경우도 있어요. 수면제 같은 예. 거. 네. 그리고 MRI 촬영에 걸리는 시간이 꽤 긴 편이라서 말씀드렸던 포비아가 있는 분들한테는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MRI는 오래 찍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사고 나서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위급한 환자들, 네. 그로 인해서 단시간에 검사해야 되는 경우는 찍을 수가 없죠. 교통사고로 그렇죠. 출혈이 심하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들은 부적합합니다. 네. 빠른 시간 안에 검사를 통해 병변을 찾아야 하는 데는 CT가 적합합니다. 네. 또한 우리 폐, 흉부 이런 검사, 네. 여기 부위를 위해서는 숨을 참고 찍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3-4초 정도 숨을 참는 거는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잠깐 슛 하면서 참으세요 하고선 슛 할 수 있죠. 네네. 하지만 이런 MRI는 그거를 몇 분씩 이렇게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이유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흉부 쪽에 MRI 찍는 거는 못 없어요. 들어봤어요. 예, 흉부 CT는 있어요. 음. 얘가 숨쉬고 움직이는 그걸 통해서 네. 이럴 때는 이제 조영제를 통해서 이제 컨트라스트를 통해서 구조물들을 복원하죠. 네. 예,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MRI, CT 이런 것들이 언제 찍고 언제 찍지 말고, 그런데 주변에 이제 카이로프락틱에 사고가 나서 오신 분들 경우에 엑스레이를 안 찍고 치료하는 경우가 있다고들 해요. 그래요? 왜 그렇죠? 아유, 그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면 좀 그런데, 네네. 그래서 제 환자 중에 최근에 그런 환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뼈에 척추 분리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분리증을 미세하게 그레이드 1부터 4라고 했을 때 그레이드 1 아주 미세한 거였는데 네. 이분이 이제 그 어떤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 다음에 장시간 시간이 지나서 자꾸 다리가 저리다는 거예요. 네. 다리가 저리고 불편함이 있어서 이제 병원을 방문했죠.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다시 엑스레이 판독과 더불어서 촬영과 판독을 통해서 봤더니 척추 분리증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MRI나 CT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시 접근해서 추천을 해드렸는데
사고가 나셨어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내 불편함이 있어요. 얘네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추측에 의한 치료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건 야매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네. 치료나 이런 것들은 의학적으로 에비던스 베이스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진단 근거 이런 어떤 결과나 어떤 원인을 분석함이 없이 진료하는 것은 내 몸을 오히려 해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환자 같은 경우는 이게 사고에 의한 척추분리증이 심해진 건지 아니면 치료를 잘못해서 심해진 건지 아니면 기타 일상생활에 의해서 심해진 건지를 전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보상이나 이런 것들도 그거 제대로 힘들겠네요. 받을 네.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카이로프락틱의 클리닉에 와서 이제 찍을 것을 이제 권유를 하게 되면 한국 분들, 특히나 한국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엑스레이 안 찍으면 안 되냐고. 다른 쪽에서 안 찍고 치료를 하는데 그거 안 되냐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1895년에 렌트겐 박사의 엑스레이, 렌트겐이라고 하는 분의 엑스레이가 처음 네. 발명이 됐죠. 1910년에 BJ 팔머라고 해서 카이로프락틱의 디벨로퍼가 있어요. 네. 그 아버지가 데니어 디 팔머라고 해서 카이로프락틱 창시자인데 네. 이분이 처음으로 카이로프락틱을 임상 현장에 적용을 하게 된 게 1910년입니다. 네. 그리고 1987년에 디지털 엑스레이를 사용하게 됐고요. 그렇다고 하면 카이로프락터의 엑스레이나 MRI나 CT나 이런 것들의 사용은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환자의 상태를 명확한 형태를 상황을 파악을 해서 해부학적으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이 구조를 파악해야 돼요. 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이 환자를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고급의 양질의 카이로프락틱적인 연구 접근이 가능하고요. 병리학적인 발병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튜머라든지 네. 캔서라든지 아니면 프랙처라든지 아니면 본인은 모르는 히든 프로블럼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치료해야 되는지 아까처럼 어디를 치료하지 말아야 될지 네. 컨트라 인디케이션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방사능이 이 엑스레이에서는 굉장히 우리 일반 라이프에서 받는 그런 햇빛 조용도 이 정도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해요. 위치마다 좀 틀리긴 하죠. 네네. 그래서 병원에 오면 CT라든지 뭐 아니면 엑스레이가 방사능에 얼마나 노출되느냐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많이 많아요. 네 그래서 물어보시는.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그런 컨트라스트와 더불어서 방사능에 노출되는 그 정도가 네.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일반 우리 댈러스 시민들이나 교민들이나 또 관계되시는 이 청취자들에게 그 정보를 알려드리면 훨씬 부담 없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일반 저희 환자분들이 엑스레이를 좀 꺼려 하시는 이유가 이 방사능 때문에 대부분 그러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환자가 임산부예요. 네. 임산부인데 사고가 났어요. 아니면 심각해요. 네. 근데 아이가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 정도의 임신 뭐 8개월, 7개월, 6개월, 막 5개월 막 그럼 이렇게 많이 컸죠.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그 환자가 사고에 의해서 복부에 심한 통증이 있어요. 네. 그 이 사람을 검사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엑스레이든 아니면 MRI든 아니면 뭐 CT든 이런 경우에 그냥 놔두게 되면 두 분 다 생명이 지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MRI를 통해서 촬영을 했을 때 거기에 출혈이 얼마나 복부에 있는지 이런 걸 그냥 놔두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담당 의사나 해당 전문의에게 의뢰를 하시면서 그 상황들 네. 그다음에 또 내 피폭 선량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내가 레디에이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기보다 그렇게까지. 예민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몸에 노출되는 그 양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CT를 한번 찍어 CT가 일반적으로 밀리시버트라고 그래가지고 방사능 피폭 선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를 보거든요. 네. 그 노출들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CT를 1년을 봤을 때
한 60회 정도를 연속적으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노출이 되긴 하지만 이거에 의한 내 몸에 얻는 것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도 좌우지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본인이 척척 박사들이 참 많아요 하셨는데 네. 우리 의사 선생님 말씀들 잘 따라야 할 것 같고요. 또 오래전에 MRI 찍을 때 이 통 같은 데 들어가서 저희가 움직이면 음. 이게 그 결과가 조금 잘 안 나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정말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온몸에 음. 쥐가 나는 것처럼 하신 채팅 네네네. 그 청취자분도 계시고요. 자, 저희 오늘 그 MRI 그리고 CT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해봤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도 해봤고 또 그 MRI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고 또 찍으려고 해도 못 찍는 분들 그런 상황도 우리 원장님께서 오늘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벌써 헤어질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MRI라고 해서 네, 모든 장기와 모든 질병에 다 정확한 건 아니라는 것을, 네, 그리고 CT가 무조건 MRI보다 안 좋은 검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네, 상황에 맞는 검사가 있고요. 특정 구조물이나 질병을 더 잘 보여주는 검사가 있습니다. 달라스 교민들께서는 본인이 병원에 왜 어떤 때에 CT를 찍자고 하고 어떤 경우에 MRI를 촬영하는지 조금은 이해하고 검사에 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의사나 그 전문의들과 협조를 잘 하셔서 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다 플러스 알파를 신뢰를 가지고 가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미한 카이로프랙틱 백상준 원장님과 한 초대석이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